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혁신의 중심지로 떠올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놀라운 변화를 정작 한국인들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세대 통합에서 보여준 놀라운 성과에 전 세계가 탄성을 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저명한 학자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발견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너진 오랜 편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 행정학 교수 히로키라고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와세다 대학에서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육성되도록 열정을 다해왔습니다. 이런 열정 덕분에 일본 행정학계에서 인정받는 연구 성과도 거둘 수 있었고, 지방행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실제 정부 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장 아끼는 제자, 나츠메의 질문이 제 일상에 불편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어떤가요? 일본보다 뒤처진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순간 저는 답을 못하고 당황했어요. 일본의 우수성을 확신하면서도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등생 나츠메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순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옛 격언이 떠올랐고, 이왕 이렇게 된 이상 한국이 일본을 더 우러러볼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한 거죠.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릴 적부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며 자랐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이야기는 항상 부정적이었고, 그것이 제게 자연스러운 거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는 정보로만 한국을 평가해왔고, 그 평가가 제게는 전부였어요. 아마도 가정에서 형성된 부정적인 인식과 한일, 양국 간의 복잡하고 불편한 역사, 그리고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제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한국에 대해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하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결국 이런 무의식적인 편향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직접 분석하며 일본의 우월함을 확실히 증명해보고 싶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일 관계에 있어 일본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적인 고려가 앞서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학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일본의 정치 현장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오랜 관행으로 얽히고 혈연과 학연으로 이어진 세력들이 주요 요직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혁안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실정인데, 세대를 이은 세습 정치로 정치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문화와 관행을 답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게다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도 심각해서 도쿄에서 결정된 정책들이 지방의 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행정은 정치 입김에 좌우되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러한 일본을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일본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는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화를 막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일본의 우수성을 입증하겠다는 다소 오만한 마음으로 출장 휴가를 내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나리타 공항을 떠나서 저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가까운 이웃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방문하게 되니 약간의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감을 전혀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당혹감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공항 터미널을 걷는 동안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역시 한국은 시민의식이 부족하구나. 내심 확신했던 제 선입견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 쓰레기를 주저없이 주워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심히 살펴보니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은 말투와 억양, 그리고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소음 속에서 묵묵히 타인의 쓰레기를 치우는 여학생의 모습이 오히려 찬란하게 빛나 보였어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눈에 띄었고 그 순간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학생의 핸드폰 케이스에는 멋진 남자들의 사진이 있어서 호기심이 생겨 조금 더 자세히 보니 그건 바로 방탄소년단의 이미지였어요. 방탄소년단은 일본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제자들이 자주 이야기하곤 했기에 그 얼굴들을 저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바로 알아차렸죠. 무엇보다 학생이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는 제가 알아듣지 못했지만 말투와 뉘앙스는 분명 한국말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 하나가 제 마음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에 작은 균열을 가져왔고 그때 저는 비로소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그 시스템의 효율성과 빠른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나 더 큰 충격은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중 백발의 어르신분들도 꽤 많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중 상당수가 아주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첫 발을 디디자마자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에 이렇게 놀라게 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왜 일본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나오자 제가 한국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로 한 김 교수가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었는데 놀랍게도 김 교수는 영어와 일본어를 모두 능통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영어로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발음이 매끄럽지 않아 종종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멋쩍게 웃으며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김 교수는 제 불편함을 눈치채고 아주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영어와 일본어를 번갈아가며 유창하게 대화하는 그의 모습에 또 한 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 교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국어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 꾸준히 노력하며 조금씩 발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는데 다국어 안내 시스템과 실시간 정보 제공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무엇보다 지하임에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흐름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도에서 내려 거리를 걷는 동안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는 어르신분들의 모습이 저에게 한 번 더 눈에 띄었습니다. 김 교수님, 여기 어르신분들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 정말 능숙해 보이네요. 이런 모습이 일본에서는 흔치 않거든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어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서 한국의 노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연구 주제와도 연관되어 있어 바로 동의했고 김 교수는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복지관 방문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김 교수의 안내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청춘을 한참 지난 어르신들의 눈빛에서 오히려 젊음의 생동감이 느껴졌는데 김 교수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참여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설명했어요. 디지털 소외계층이 줄어들수록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이는 결국 국가의 지위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원과 사회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 내 카페에서 간단한 음료를 준비하는 어르신분, 로비에서 방문객들에게 안내를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디지털 교육 보조 강사로 활동하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곳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 가르치는 일을 돕고 있지요. 한 달에 약간의 활동비도 받고 무엇보다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70대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활동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설명했어요. 복지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노인 디지털 교육이나 사회 참여 측면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노인들은 여전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본 광경들이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일으켜서 한참을 생각하다 잠이 들었네요. 다음 날 서울 시내를 걷던 중 우연히 한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대화 소리에 이끌려 안을 들여다보니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젊은 선생님과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카페 한쪽에 마련된 공간에서는 6, 7명의 어르신들이 차례로 키오스크 앞에 서서 주문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젊은 강사는 천천히 세심하게 터치 방법과 메뉴 선택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는 중에 뒤에 다른 손님이 오자 선생님이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잠시만요. 뒤에 손님이 기다리세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신속히 주문을 마치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배려의 문화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광경을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무언가를 가르칠 때 과정의 완벽함을 중시하다 보니 종종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융통성과 배려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부러운 눈치로 강사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서요. 강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는데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이다 보니 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어요. 특히 디지털 소외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런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답니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할머니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손자들하고 같은 앱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말씀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고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일본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변화를 무서워하고 아날로그의 편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말입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이도 잘 살았는데 라는 말로 새로운 기술 습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그런 태도를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것으로 여기다 보니 디지털 격차는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먹이를 찾지 않고 저장해둔 도토리만 먹는 다람쥐처럼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취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시 침묵에 빠져있자 한 할아버지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자네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일본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도 처음에는 이런 기계를 만지기 무서웠어요. 실수할까봐, 망가뜨릴까봐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이 적이 아니고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강사에게 이런 수업이 자주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이 프로그램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카페는 민간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카페를 나서는데 문득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앱은 기본적인 것들 뿐이었는데 방금 전 어르신분들은 다양한 앱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카페를 나온 뒤 서울 도심을 더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난 첨단 기술 융합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의 스마트 안내 시스템, 공공 와이파이, 곳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분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는 어르신, 카페에서 태블릿으로 신문을 읽는 분들, 전자책을 읽고 있는 모습 등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의 현실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왜 바꿔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변화를 위한 변화를 경계하는 것은 좋지만 필요한 변화까지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를 선도해왔다는 자부심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노쇠한 챔피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으며 도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활기찬 도시의 밤, 풍경 속에서 저는 일본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내일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다음 날은 제 출장 계획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한 구청을 방문하는 것이었죠. 행정학 교수로서 이번 방문은 사실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나츠메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이 제 예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한국의 발전상은 이미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만약 행정 시스템마저 일본보다 앞서 있다면 솔직히 말해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되면 나츠메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일본의 행정 시스템이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인정해야 하나? 아니면 일본의 장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하나? 복잡한 심정으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김 교수의 소개로 서울시의 한 구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행정 서비스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구청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민원인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민원 처리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모바일 앱을 통한 민원 신청과 처리 과정의 효율성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라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며 서류를 제출하고 도장을 받아야 할 일들이 여기서는 한 번의 방문으로 모두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많은 민원이 아예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구청 관계자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부터 민원 처리의 90% 이상을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 서류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있지요. 그의 말을 들으며 국가적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팩스와 도장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미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특히 인상적인 것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도우미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디지털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다른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사회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같은 세대가 가르치면 심리적 부담이 적고 이해도 빠르다는 설명이 매우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청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는 길에 김 교수와 한국의 스마트폰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저는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어요. 한국은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있어 디지털 전환에 큰 강점이 있지 않나요? 제 질문에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함께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요. 이런 글로벌 경쟁력이 국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일본의 현실이 떠올랐어요.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 기업들이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고 남아있는 소니와 샤프마저도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본 국내 시장에서조차 삼성 갤럭시가 샤프를 앞지르고 애플이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뉴스가 생각났어요. 일본 기업들이 국내 수요에만 집중하다 세계 진출에 실패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김 교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일본이 한국에 비해 뒤처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세계를 선도해왔기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반면 한국은 늘 위기의식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왔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서울 강남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최신 스마트폰이 전시된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충격적인 것은 다양한 연령층이 모두 같은 관심을 보이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기종이 카메라 성능이 더 좋아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한 젊은이가 어르신에게 스마트폰 기능을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출시되는 새 모델들 사이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진지하게 비교하고 있었어요. 매장 관계자에게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지 물었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0대 이상 고객층도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2, 3년으로 젊은 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죠.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된 데는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들의 역할이 컸어요. 모든 세대가 높은 기준을 요구하니까요. 이 말을 듣자 일본 스마트폰 시장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소니, 파나소닉, 샤프 같은 일본 기업들이 세계 휴대폰 시장을 주름잡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글로벌 경쟁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소니와 샤프마저 세계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고 심지어 일본 국내에서조차 애플과 삼성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는 국내 소비자만 바라보며 일본용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했던 거죠. 제 말에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신기술 도입이 점점 늦어진다는 점인데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가 되기 쉬워서 한국은 오히려 고령층의 디지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가속화되며 기술 혁신은 정체되면서 이대로라면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입지는 계속해서 약해질 것이 분명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동안 세상은 이미 훨씬 빠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일본의 관료주의와 경직된 시스템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서울의 마지막 일정을 보내면서 저는 이번 출장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부정적인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믿을 수 없어 반박하려 했고 심지어 한국 탓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일본의 기술을 베껴서 이렇게 발전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제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서고 있었고 특히 디지털 전환과 노인 복지 정책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숙소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체크아웃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세심히 관찰하였는데 거리에 활긴 편리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의 흔적들이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일본으로 돌아가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첫째, 제 학생들, 특히 나츠메에게 한국의 경험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학내 연구 프로젝트로 고령화 사회에서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제안하고 한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노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뜻이 맞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디지털 포용 연구회를 결성하여 정기적인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해요. 이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노력들이 일본 사회에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 관행과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 사회에서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을 모델로 한다는 점이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숨겨진 진실을 외면한 채 우리의 낡은 시스템을 고수한다면 일본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고 적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가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쩌면 한국에서 태어나 이런 혁신적인 환경에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생각은 곧 작은 설렘과 위안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이 일본의 미래를 위한 작은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 느낀 가장 큰 선물은 그곳에서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거예요. 작은 시작이 모여서 결국 커다란 변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히로키 교수의 한국 방문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익숙함에 안주하는 것의 위험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의 중요성이 이야기 곳곳에 담겨 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의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히로키 교수가 귀국 후 시작한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그의 깨달음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